22대 국회 시작부터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여야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 탄핵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고, 그냥 한 사람에게 책임 지워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 국회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대표가 생각하는 향후 전국 흐름, 집중 분석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애초 5일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겨우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여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맡고 계신데요. 네. 거대 여야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국회 개원식까지 미뤄진 상태인데요. 허 대표는 극악의 22대 국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 궁금합니다. 국회 내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1대 국회가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2대 국회는 정말 최최악, 극악의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는 일을 안 했었는데 22대 국회는 일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 싸우기만 하고 개원식마저 뒤로 미루게 되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정치를 바라보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양극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22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개혁신당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공략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까? 뭐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구에 대한 현안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우선 저희 개혁신당은 전국 정당과 이제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당대표로 나올 때도 공약을 했던 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시장도 만났고, 네. 부산시장도 만났고,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만나 뵀었던 건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홍준표 시장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을 바꿔서 광역단체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능력일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신데, 네. 그분과 함께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약속했던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총선하면서 얼마나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출마자들께서.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다, 고개를 네. 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 얘기하면서 뭐 저희 개혁신당에게도 앞으로 이러한 점은 주의하고 앞으로 뭐 저러한 점은 잘 가봐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예 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저희 당이에요. 네. 함께 뭐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네. 서로 도와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정도는 하셨고요. 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될 때에 대해서 우려를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분명 협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개혁 그거 어떻게 됐냔 말이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협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한 건지요?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뭐 용산 개입에 대한 얘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네. 또 다시 한 번 더 용산 개입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또 문자 얘기로, 그것도 여사 얘기로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인구에 대한 출산에 대한 저출산에 대해서 정말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인구,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 이 경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느냐. 네. 청년 정치 선거할 땐 활용하시다가 청년에 대한 얘기도 쏙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본인들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좀 보시고 나서 반성하셔야 되는데 반성도 없고 지금 오히려 반대로 또 이 연판장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민들 연판장 같은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물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 미래, 내 빚은 어른들을 위한 빚, 내가 얼마까지 떠받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야당과 대화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후보가 호 대표가 제시한 기준에 가장 부합합니까? 글쎄 다른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목하는 분이 계시면 더 아마 불리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가요? 문제는 어느 분야든 뭐 어느 분이든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 계실까 싶어요. 아직까지도 민심이 아니라 윤심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외부에서 바라보기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개혁신당은 원내 3석의 그 소수 정당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거든요. 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20%를 담기 위한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해봤습니다. 반성하는 분들이라면 네. 이번에 좀 많은 여론을 좀 반영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윤심 얘기만 하고 있어서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에 관심이 쏠려 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대표 연임 안 하는 정상적인 정당은 개혁신당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통령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은 뭐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조국 사당이었는데 또다시 이재명 조국 사당이 되죠. 기존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서 I will be back을 했었는데 네. 뭐 영화 같지도 않은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지 민생을 바라보고 일을 잘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들께서 모두 다 극악의 국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래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건죠? 현재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헌법에 따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면은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이런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그 탄핵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대통령 탄핵. 그 후에 얼마나 정치가 후진화됐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반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할 수는 없지만 네.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그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 또한 이게 상식적인가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남발을 하기 때문에 탄핵이 희화화되고 형해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탄핵만 이렇게 핀셋처럼 콕 집어서 해야지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곧바로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야칠당이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대통령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도 아니고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특검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오는 19일이 최상병 사망 1주기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게 아들 일주기 전에 꼭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참 걱정입니다. 네. 진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3자 특검 추진 등의 전제를 달고 네. 최해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10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한 바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죠? 한동훈 후보의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수표를 발행하지 말고 현금 들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10명 정도는 적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찬성표를 받아와라라고 했는데 결국엔 못했죠. 네. 예. 개혁신당 지지율이 주춤합니다. 조직위원장 지금 선임에 나서고 있고 2026년에 지지율 목표는 15에서 한 20%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26년도까지는 15% 이상은 나와야 저희가 지역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2%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럴 때 조금 단단하게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조강특위를 꾸려서 지역위원장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차 조강특위 후에 50여 명을 저희가 탄생을 시키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53명. 네. 그러니까 목표는 목표 넘겼네요. 달성은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100여 군데 당협위원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의 수준이 적어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당협위원장을 모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2026년도에 15에서 20%까지 혹여라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 지역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 깜짝 지지율이 아니라 단단한 지지율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남들은 싸우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뒤 있을 지방선거도 염두에 둔 움직임입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26년도에 그래서 지지율이 15% 정도 나와야 그래도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출마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인재개발 인재 영입위원장입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부위원장이고요. 둘이서 좋은 인재들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작전 짜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보수 진보 어느 쪽을 지향합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과의 정책 공조 등이 더 많을까요? 저희는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아닙니다. 네. 그냥 개혁을 하려는 정당이고 무엇을 개혁할 건데 정치 개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가장 후진화된 정치를 개혁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최악의 국회다라는 목소리 듣지 않도록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법안도 발의하게 됐고요. 네. 저희는 그리고 일하려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시는 최악의 그러한 일들이 아닌 민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이제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통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만 보더라도 저러다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M&A 우리가 하겠다, 네. 흡수합당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지금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고 뭐 민주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도 이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까? 슬쩍 나눴습니다. 네. 비공개여서 제가 네.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향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뭔가 함께 도모할 그런 공간. 아니 함께 도모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M&A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준석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대선을 앞두고 앞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저희 당에 그 대선 후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탑은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입니다만 경쟁 없는 세상은 재미가 없듯이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당에서 허은하 대표의 역할은 이준석 의원과 경쟁할 만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경쟁자를 만들어 나갔을 때 더 훌륭하다면 뭐 그러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양성하고 출마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허 대표가 직접 대선 후보로 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서울시장 출마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향후 정치 일정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지속적 양성하는 게 제 역할이고 네. 그리고 아까 인프라 구축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어도 집안을 세울 때도 기반이 단단해야 되니까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정상적인 정당이고 믿음이 가고 그리고 저 정당을 뽑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모든 정당 중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 정책을 꾸준하게 실행하고 있는 네. 정당은 저희 개혁신당밖에 없고요. 거기에 원내 3분이 계시고 저 허은하와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려요. 2년 뒤 지방선거 때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뭐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어떠한 시장이나 도지사 후보를 내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구청장들도 3, 4명 이상은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요.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야 정쟁 와중에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전셋값이 뛰고 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이 한창인데요. 국민들이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김 전 의원님,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지금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향후 전개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표결이 되는데 결국 재표결 시점은 이제 의장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7월 19일이 아마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포함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부각시키려 할 것이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제의로 가게 되면은 변수는 국민의힘의 7표입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은 한 표를 찬성으로 이미 행사를 했죠. 했기 때문에 7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몽골 기병식으로 몰아붙이듯이 할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7표의 찬성표로 탄력이 붙을지 오히려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상당히 타이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최혜병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추가 7표가 네. 운명을 가를 텐데요. 여당은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탈이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탈표는 안철수 의원 말고는 좀 없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4일 날 최상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만 이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탈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만 나머지 의원들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번에 새로 지금 발의된 민주당의 그 지금 최상위 특검법이 훨씬 더 독해졌다는 것이죠. 독수조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특검 출정권이라든지 수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신껏 투표를 해서 약간은 찬성 의사를 갖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한동훈 후보가 사실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동훈 후보가 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타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는 의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이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임 전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최혜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미 절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최혜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갈등의 분수령이 될까요? 7월 23일에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이것은 공약처럼 내세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후보를 나름대로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정안을 제시하는지 이제 지켜보면서 이것이 윤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분수령이냐? 제가 볼 땐 분수령은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분수령은 김건희 여사가 분수령 아닐까 싶을 정도고요. 결국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갈등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는 있지만 이미 분수령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네. 시간이 너무 오바된 것 같다라는 너무 많이 느낌마저 와 들어요. 네. 최혜병 특검에 나홀로 찬성을 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지금 야당에서는 칭찬 일색입니다. 네. 심지어 앙숙이라 불리는 이준석 의원도 굉장한 용기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명 탈당 요구가 빗발칩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대응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켜보자, 뭐 그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명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7월 4일 날 최상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국민의힘에서 이걸 갖다가 막는다는 걸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만약에 재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동조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을 지금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자체를 만약에 논의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비주로서의 존재감만 더 키워주는 그러한 정치적 그러니까 역효과도 있다는 부분을 아마 지도부가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른바 일식 논란이 뜨거운데요. 사과 문자를 보낸 건 1월 19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문자 발송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 완전히 지금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네. 사실은 중요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자체가 모든 거를 지금 삼켜버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에 1월 달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함으로써
물론 여사가 곧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에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하는 자체로 굉장히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자 1월 18일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1월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러한 그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우리는 약간의 그 편집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냈지만 답장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월 21일에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 해가지고선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 2월 초에 KBS 방송 대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날 나오셔서 대담을 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백과 관련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1월 19일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읽고 씹었다 해서 일씹이라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문자를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다. 5차례 보냈다라는 또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네. 내일 또 제3자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실을 지금 뭐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점입가경이죠. 네. 근데 그 문자 이틀 뒤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지만 네. 한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했고 유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은 게 유난 갈등이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건가요? 일단 뭐 기폭제가 된 것처럼 봅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뭐 총선을 참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 지금 상대 후보들의 주장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경강무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진짜 사과할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내 사과할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쪽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사과를 아예 안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의중에 달린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아예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기자회견을 위한 이 지금 참모 그룹들도 용산에 충분히 있잖아요. 대통령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지금 사과의 내용 자체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지금 이거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그러니까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처럼 김건희 여사 문자 막판 전당대회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쪽은 일제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고, 한 위원장 측은 이런 문자가 공개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라면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 배경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우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정치적 판단의 부족이다. 아니, 부족한 거를 아예 넘어선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해당 행위라고 그러고 있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사과 또는 그 이상의 조처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뭉갰다. 과연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가. 결국은 이 메시지를 뭉개서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총선에 졌다라는 것인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해당 행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윤상현 후보까지 합해가지고요. 그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에요. 일단 수도권 다선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 정치 경력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향해서 하는 이 공격의 포인트를 보면 과연 그동안에 쌓아놓은 정치적 구력에 맞게 본인들 스스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해당 행위라 그러는데 그럼 당의 정체성에 무슨 해를 줬나? 그럼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당 그리고 권력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텐데 도대체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히려 제가 직접 만나면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핵심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겠다 그러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에요, 남편이.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원들에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 저도 지금 지켜보는 중이에요. 네. 차 교수님, 이에 네.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논란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 개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난 문자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 사이에 주고 그러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5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흘리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유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당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네. 결국은 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부인의 이 지금 진정성이 담긴 사과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이 아주 나쁜 사람,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는 일종의 프레임에 그러니까 가두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술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네.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부인의 간곡한 요청도 외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당정 관계는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당의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 당정 관계가 진짜 이 루비콘강을 건널 가능성도 있고 또 설사 다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할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어떤 의도로 의해서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이 들 때는 말 그대로 자해성 폭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한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론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이 사과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해왔다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마치 또 공격을 하면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렇게 수비를 하듯 지금 막 그 주고받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 총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나 네. 그건 변론으로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그 소위 편집안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을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그랬던가 전문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문이 공개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23일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네. 과연 이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세 사람의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양당 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슈예요. 더군다나 대통령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면요. 당장 민주당에서 저거 봐라. 당무 개입했다. 비선 실세가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방어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 속에서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틀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후 좌우가 시비곡직이 이러했다라고 빨리 밝히는 쪽이 그 뭐라 그럴까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질 것 차라리 같아요. 원문 전체를 다 밝혀라. 그럼요. 네. 급게 대통령실 오늘 입장이 나왔잖아요.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 이런 네. 입장을 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문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아닌 그 여사의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도 여사와 이제 한 전 위원장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농단까지 언급했네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 영부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당시 여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하고 은밀하게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런 건 상당히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담긴 내용 자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사과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공식 참모 조직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자, 여당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식의 처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뭐 다른 일종의 고위공직자들한테도 이런 식의 문자나 전화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이 지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네. 지금 지금 최상민 최상민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유선전화로 받았다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7070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안보실은 우리는 4자로 시작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7자는 누구냐? 이와 관련해서 한간에서는 지금 뭐 이 대통령 부속실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개입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야말로 정말 자해성 폭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영부인이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하면 되지.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허락을 받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참 이상한 게 지금 다시 그때를 더듬어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평론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부인이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장 뭐 내부 총질을 했느니 그런 식의 비난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TV 대담을 할 때 그때 사과하셨어도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그것도 또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부에서 오히려 친윤 측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공방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영부인께서 본인이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사과를 해야 되는가? 당장 이렇게 반론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네. 차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호 경북지사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한동훈 비토에 가세했습니다.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원칙론적 차원에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당시 총선의 지휘했던 사령탑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경험 없이 이 여당의 사실 선거를 총지휘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의 허점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공부부터 좀 더 하고 와라. 그런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상황적인 논리도 저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이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당의 어떻게 보면 오래된 뿌리를 두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외부에 상당한 셀럽 인사, 아주 명망과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불러와서 당이 장악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지금 대선을 지금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후보가 될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지금 라이벌이 한 명 또 등장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계산도 작용한 것이라 봅니다. 관련해서 친윤계 제 연판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략 내용이 원외 당협 위원장들에게 한동훈 당대표 후보 사퇴 입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일십했다, 읽고 씹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민심이 악화돼서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근데 그 총선 참패의 가장 큰 희생자는 낙선한 원외위원장들 우리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을 그러면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따져 물어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인데요. 앞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탓일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정우임 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연임 도전 선언 임박했는데 대항마로 나서겠다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언제 직접 출마 선언을 할지도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조심스럽지만 나오는 걸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페이스메이커도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당 자체가 1인 치하의 1극 체제라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나섬으로써 지난 그 원내대표 때도 추대였는데 요번에 또 추대가 되면은 사실 민주당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후보가 나와서 뭔가 구색을 맞춰주면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판에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당의 상황이다 보니까는 나오긴 나오되 그러면은 본인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거티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쓴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네거티브로 지금 매도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요량이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김두관 후보가 진짜 나와서 거기다가 임팩트까지 주면은 오히려 차기 대선 후보로 다크호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등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말입니다. 가물의 콩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당대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검찰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진다거나 내지는 실제로 그 의장 후보를 하는데 예상 외로 자기 소신을 이게 민주당의 저력이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수박으로 몰리는 상황이니까 네. 두고 봐야 되겠죠. 차 교수님, 한때 네. 이인영 의원 출마 움직임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 추가로 출마 채비를 할 인물이 있을까요? 일단 뭐 김두관 전 의원 말고는 지금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출마 채비를 하는 분들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언론의 관측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지금 그 출마를 하기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아마 장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들러리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들러리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정치적인 이력을 따지고 보면 내가 들러리 설 수는 없다. 내가 나름대로 다 당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나 민주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출사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는데요. 근데 이를 그냥 두면 직무유기라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건데 청문회 그러면 이르면 이달 말쯤 시작될 텐데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는 네. 아마 저는 할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네. 탄핵 청원 자체가 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요식행위로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또 이 탄핵 청문회가 지금 사실 열리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동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본 탄핵 청원의 이유 자체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국백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처신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탄핵 청원이 놓은 것인 만큼 이 지금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법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근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의 정인들이 나와서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증거가 확보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아마 이걸 밀어붙일 수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탄핵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시 탄핵 청원은 왜 조치가 없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네, 그 따질만 한 건데 또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 반박을 하냐면 그거는 국회 차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청원도 있었다. 내지는 그 당시는 코로나 전국이었다. 내지는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지지도는 지금처럼 20%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었다. 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쉽게 언급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역풍을 맞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당원이 움직인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겠으나 네. 그래도 뭔가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어떤 산고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도 우선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내지는 진정성 있는 정치적 모습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과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박스권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 바닥은 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려면은 지지층에서도 결집을 해야 되지만 중도층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견인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의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보면은 윤 대통령 탄핵 관련된 여론조사도 나오던데 지금 이제 온라인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영향을 작용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그 탄핵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동의한다 의견이 더 많습니다. 54.5%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1.6이어서 12.9%포인트의 격차가 있는데 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과 부정평가를 함께 비교해 보면 부정평가는 63.2, 긍정평가는 34.3이어서 대통령이 지금 잘 못하고는 있지만 아직 탄핵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금 여론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탄핵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63.0%로 나와서 이게 좀 향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도 같은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좀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논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언에 대한 김진표 전 의장의 전언을 이제 동의 여부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을 했다라는 의견이 사실일 것 같다가 51.0, 사실이 아닐 것 같다 40.0이어서 탄핵 관련 여론조사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또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과반 이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지율에는 당장에는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는 예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더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시점은 공수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네.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서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특검법을 간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시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최혜병 특검법을 막는다고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에 잠을 자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특검법이 그냥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첫 토론자가 나왔을 때 두 분이 다 주무시는 게 영상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뭐 꿀잠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여당의 그 초선 의원들이 아직 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국정 상황의 그 여론 흐름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그 주무신 분 중에 한 분은 정치 평론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당선된 것에 지금 좀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배 소장님, 한동훈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했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조건부 찬성 입장인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환영 일색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안대로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가 42.8%로 가장 높고요. 제3의 기관의 추천이 31.5%.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뭐 받을 만하다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그 외에 뭐 박성준 또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전반적인 전체 응답자의 여론에는 크게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당권 도전에 참여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서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이면은 또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여야 전당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조사에 따르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5%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견제 속에서도 한 후보가 건재하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 이제 시점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한동훈 전 후보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 여러 명의 그 어떤 집단적인 견제랄까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조사가 이제 진행됐는데 저는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35.0%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조사인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의 조사에서는 62.9%로 2위인 원희룡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17.9%였거든요. 이 원희룡 후보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자 일십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그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논리 구성을 잘 해갖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굉장히 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공적 사적 소통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 영부인이 왜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개입을 하느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이게 어쨌든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탄핵 소추까지 100만 청원이 되다 보니까 이 좀 차기 구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배 수사님,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 후보는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뭐 여론조사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원 표심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80%나 차지하는 당원 표심이거든요. 그럼 당원 표심에 특히 이제 TK나 PK 지역이 중요한데 이 문자가 공개된 시기나 내용상으로 보면 좀 의심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전문을 공개한다면 또 어떤 여론의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의심 또는 전당대회에 이런 문자 노출이 공개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지만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것이
그 당시 총선 민심에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왜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지 않았느냐. 또 선거의 이 중진들과 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또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한동훈 후보가 잘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득실은 어떨까요? 이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네. 이은영 수사님, 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번 전당대회 변수가 될까요? 지금 변수가 굉장히 크게 될 걸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잘 지금 수습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연판장 논란, 그래서 결국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려던 기자회견이 일단 취소가 되었고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대통령실을 이 전대에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이고 사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는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진위 공방으로 갈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핸드폰을 공개해서 밝히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그 연판장 사태 기자회견이 취소가 되면서 한동훈 후보의 그 논리가 조금 당원들에게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선거에 활용 말라 이런 입장을 냈죠. 네, 그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 이상이 윤 대통령이 원희룡 후보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두고 있다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이번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윤심 전당대회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윤심 전당대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의 전당대회이고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영향, 윤심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자도 일단락이 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5번 이 라디오 토론까지 합하면 6번의 토론과 5번의 지역 순회 연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 부분들이 집중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최상병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단순히 최상병 특검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종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당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또 당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던 한동훈 후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3명 후보가 토론회에 집중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친노무현, 친문재인 등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을 모아서 세를 구축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 지사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민주당 내 어떤 세력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 자문위원으로 한 거부터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비명계 쪽과 뭔가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그 도의 대변인을 그 문재인 비서실에 있었던 그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계속 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분들로 채워가고 있어서 이제 비명계의 어떤 결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김동연 그 지사의 전체적인 행보나 그런 것들이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치 정국 속에서는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다라는 점이 지금 김동연 지사가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좀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네. 성과가 지금 없다는 게 좀 도지사로서의 그 국민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지금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표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지금 위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잖아요. 민주당은 김두관 전 지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때 이인영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추가 출마 움직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와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20일인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노 경쟁자, 노 이슈. 그러니까 뭐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일극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의 압도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요. 전 대표인데 지금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선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 정도를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보하는 정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 좀 살펴보죠. 이은영 수장님. 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 참패 이후 지금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야후와 유가스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은 됐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TV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지금 60%가 그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론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실제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는 좀 나쁜 밤이었고 나는 대통령직을 잘할 자신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 상황으로 볼 때는 트럼프 쪽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 정책 기조가 다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바이든 대통령 여러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사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향후에 후보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점점 더 트럼프 당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의 CNN이나 폭스 TV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밖에 안 돼.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이야기처럼 심지어는 민주당도 트럼프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트럼프를 이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이든이 내려오게 되면 누구냐? 그런데 지금 미셸 오바마 이야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8년 동안 백악관 생활 동안 미셸 오바마가 너무 지쳤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손살을 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한갑인데 본인은 그냥 출마 안 한다. 출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해리스인데 부통령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설지라도 미국은 경합주입니다. 이 각 주마다 50개 주의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 주에서 투표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선거인단 10명이 됐든 인구가 많은 주에 50명의 선거인단이 됐든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지아주, 켄터키주, 아이오와주, 펜실베이니아주 다 어려워집니다. 저는 해리스도 어렵다. 지금 점점 상황은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는데 7, 8, 9, 10, 11을 금방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금 대비하고 있느냐, 우리 정치권이 대비하고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군요. 대선 후보 교체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은영 소장님, 로이터 여론조사를 보면 미셸 오바마만이 트럼프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미셸 오바마는 대선과 이 거리두기를 해왔잖아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로이터가 입소스라는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셸 오바마가 50%로 트럼프를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년 동안 하면서의 어떤 그 피로감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사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바뀌었을 경우에 이 선거 자금 그 모금과 관련한 미국은 독특한 미국만의 그 선거 자금 모금하는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바이든에게 지금까지 모아줬던 선거 자금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바뀐 이후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후원자들이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그러면 대한부재론이지만 그래도 그냥 바이든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움직임도 잠깐 볼까요? 이 수장님,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우물풍선, 뭐 GPS 교란, 도발 등을 벌였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포격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한반도 정세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그 우물풍선과 관련해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굉장히 그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잠깐 소폭 반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우물풍선 살포됐을 때인데 지금 북한의 그 대남에 대한 어떤 그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것과 하나는 좀 강경하게 NLL처럼 그 GPS 논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충돌을 유도하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상승시키는 데는 좀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면서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뭐 향후 남북 관계, 우리나라 안보에도 어떤 영향을 줍니까? 더 경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전의 사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데이터라는 것이 수치상이 아닌 북한의 동태를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니까요. 이전에도 보면은 고난의 행군 등을 강조할 때는 항상 그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김정은의 우상화가 강화된다라는 것은 북한의 일극 체제, 김정은 체제로 더 강화가 집중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탄도탄 또 이런 기술들을 얻게 되게 되면은 더 대담한 도발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물풍선에 그치지 않거든요. 물론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평화 시도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벼랑으로 떨어지는 전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안보 체제 강화 또 한미 동맹, 한미 협력 체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다각적인 외교 안보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수장님, 뭐 이런 가정적 질문 항목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참전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 이런 가정적인 조사들은 그렇게 썩 좋은 조사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그 결집도라든지 국민의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하겠다라는 의견이 54.2%, 참여할 의사가 없다가 28.5, 잘 모르겠다가 17.3인데 남성의 경우는 68.3%가 참여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20, 30대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겠다. 가장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적은 게 40대와 7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적극 국가의 위기에서는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민감한 이슈들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또 방송 3법 플러스 1법에 대한 또 본회의 통과 여부, 그리고 방통위 내정자에 대한 여론 반응,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한 추가 확산 논란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황청이 고 김수환 추기경을 성인의 품에 오를 수 있는 시복 추진 대상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가톨릭을 대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큰 어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의, 법치, 공정, 화합 등을 내세우지만 말만 앞설 뿐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많아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는 없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90년대 초 경북 군위 생가를 동행 취재했을 당시 동네 어른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던 김추경의 소탈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